2023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오늘 지구생활 백서 코너에선 그 어느 때보다 기후변화가 심각했던 올 한 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 뭐가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넥스트 윤주로 수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매년 연말마다 이런 거 한번 하잖아요. 네. 올 한 해 뭐 사건 사고 올 한 해 무슨 뉴스 이렇게 정리하는데 네, 맞습니다. 환경 이슈들 쫙 정리를 해주신다고요?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순위를 한번 매겨볼까 이렇게 하다가 네. 이게 또 범위가 워낙 넓고 분야도 다 저마다 다른데 이거 네. 순위를 매기긴 좀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 그다음에 에너지, 순환 경제, 생태 이렇게 4개 분야에서 하나씩 정리를 해봤어요. 뭔가 이제 새로운 기록에 쓰였거나 아니면 내년에 좀 더 큰 이슈로 발전할 만한 것들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기후 변화 얘기부터 해보죠. 네, 올 초부터 엘니뇨 기사 진짜 많이 나왔는데요. 맞아요. 엘니뇨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적도 동태평양 바다가 평년보다 뜨거우면 엘니뇨, 차가우면 라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올해 기사를 찾아보니까 1월 4일부터 한 인터넷 언론에서 이제 올해 엘니뇨로 역대 가장 뜨거운 해가 될 거다 이런 소식을 전했더라고요. 근데 1월이면 아직 라니냐가 끝나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라니냐가 이제 역대 가장 길게 지속된 라니냐였거든요. 네. 2020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장장 2년 반, 햇수로 하면 거의 4년째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래된 라니냐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라니냐는 끝날 거고 대신에 엘니뇨가 올 건데 어쩌면 슈퍼 엘니뇨가 올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슈퍼 연초에 이거 다 전망을 했어요. 그때 이제 엘니뇨가 올 거다라는 이제 전망이 있었죠. 근데 슈퍼 엘니뇨까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이거는 약간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사람 심리가 워낙 역대급 긴 라니냐 뒤에는 약간 슈퍼 엘니뇨 약간 이렇게 이제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슈퍼 엘니뇨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감시구역 온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평소보다 한 2도 정도 넘게 올랐을 때를 이제 슈퍼 엘니뇨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구 기온도 크게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럼 올해 어땠느냐를 보면 이제 실제로 예상대로 한 6월 그러니까 초여름 정도부터 엘니뇨가 시작이 됐고요. 이번 겨울 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슈퍼 엘니뇨까지는 아닌데 이번 이제 겨울 지나면서 슈퍼 엘니뇨로 발달할 가능성이 절반 이상이다라고 이제 미국에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 사실 이제 엘니뇨랑 관련 지어서 우리나라 언론도 보면은 폭염이면 이게 엘니뇨 때문에 폭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이런 날씨 같은 거는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좀 그 엘니뇨가 일어나는 곳과 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이렇게 날씨랑 엘니뇨를 그러니까 직결해서 이렇게 막 연관짓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태평양 건너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만 이제 확실한 거는 엘니뇨가 있을 때 전 세계 평균 기온이 오른다. 이거는 이제 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지난달 말에 세계 기상기구에서 전망을 하기를 올해가 역대 가장 더운 해가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산업화 이전보다 한 1.4도 올해가 더 온도가 높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목표가 1.5도 오르는 거다 이런 얘기는 아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문제는 체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덥긴 덥지만 올해가 그냥 늘 이렇게 주기로 반복되듯이 특별히 더울 수도 있지. 근데 1.4도 때문에 이렇게 덥다고 하는 건 또 체감이 안 되고. 그렇죠. 이제 온도가 오르는 거를 대충 이제 우리 체온 오르는 거랑 좀 비교해서 이제 느껴보시면 되거든요. 우리가 36.5도니까 거기서 1.4도 오르면 37.9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고열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1.5도가 지금 국제사회에서 목표로 하는 거니까 물론 이건 이제 장기 평균이니까 올 한 해 1.4도라고 해서 이제 목표가 0.1도밖에 안 남았다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되게 근접해 있다라는 건 분명한 거죠. 근데 문제는 내년이 이제 더 암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왜 바닷물이 해를 가장 많이 받을 때는 연중에 6월 그러니까 가장 해가 오래 떠 있을 때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더운 건 8월인 거는 왜냐하면 이제 바다 열이 이제 충분히 퍼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인데 그래서 아직 지금 엘니뇨가 올해 하반기에 지속이 됐지만 아직 피크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크가 이번 겨울 지나면서 아마 찾아올 거고 그래서 내년 여름 접어들면 엘니뇨는 해소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 피크의 그 영향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거기 때문에 어쩌면 내년이 올해보다 더 더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요? 네. 지구 물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다 이렇게 끓여놓고 다 데펴놨기 때문에 그 더위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전혀 몰랐는데 이게 오히려 더 걱정스러워요. 제가 보니까. 근데 지금 온실가스 줄여야 하는 문제. 기후변화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화석연료 사용량 줄이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에너지 이야기로 넘어가 봐서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석연료가 역시 가장 큰 주범인데 요새 우리나라 분위기는 약간 뭐랄까 약간 데스노트 이런 것처럼 재생에너지를 뭔가 이제 입에 올리면 약간 이제 안 되는 약간 공직사회의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한 10월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봤더니 올해 한 29기가와트였는데 이게 작년보다는 13%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럼 이게 10년 동안 최저 증가율이에요. 우리 그 캅이라고 기후 정상회의 얼마 전에 막을 내린 거기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늘리자 이렇게 약속을 우리나라도 했는데 과연 잘 지킬 수 있을지 일단 좀 걱정이 되고요. 재생에너지에 원전도 들어간다고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생에너지라고까지 우기는 않고 무탄소 뭐 에너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개념을 하는 거죠.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 말하는 재생에너지 3배에는 이제 아마 원전 이런 거는 아니고요. 포함되지 않고. 네네네. 네. 아무튼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투자가 매년 이제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IEA 전망에 따르면요, 올해 전 세계 재생에너지 투자가 1조 7천억 달러. 그럼 우리 돈으로 2,200조 원이나 되거든요. 이게 이제 역대 최고액을 기록할 걸로 보이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전통적인 우리 화석연료 있잖아요. 그 투자액은 이미 2016년부터 재생에너지에 추월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재생에너지 투자액의 한 70% 정도가 이제 화석연료 쪽으로 들어갈 것 같다고 하고요. 그 격차는 매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에너지 투자나 설치가 늘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동안에도 뭐 석탄화력발전소 꾸준히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력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늘어는 왔거든요. 근데 어쩌면 올해가 이제 피크를 찍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금융위기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외부 요인이 아니라 진짜 정책 효과로서 전력 부문 배출량이 줄어드는 첫 번째 기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늘어왔는데 재생에너지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 화석에너지 비율이 정점을 찍고 이제 줄기 시작하는. 화석에너지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이제 줄어들 것 같다라는 상당히 거죠. 의미가 있네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제가 최근에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독일이 재생에너지 비율이 50%를 돌파했다. 네, 독일은 그렇고요. 독일은 태양광도 많고 해서요.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뭐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광 풍력만 하면 지금 한 5% 정도. 5%요? 네. 뭐 수력 이런 거 빼고 태양광 풍력만 치면 한 5%가 채 안 되나 이럴 겁니다. 언제 그러면 따라갑니까? 네, 뭐 열심히 해야죠.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멀어 보이는데 지금 우리나라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 사용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제 투자액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재생에너지 석탄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냐 이거는 이제 약간 해마다 엎치락뒤치락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따져보면 그 누적 투자액은 석탄 부문이 여전히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력 부문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동안은 줄고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물론 조금씩 늘고 있지만 그보다는 원전 가동을 좀 더 늘리거나 해서 약간 줄어드는 게 좀 더 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순환경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순환경제 뭐 쉽게 말하면 재활용하자 이런 건데 이게 뭐 우리가 막 순환경제라고 마치 새로운 개념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원래 지구의 모든 물질은 양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돌려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랑 비교를 해보면 에너지는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잖아요. 그렇지만 물질이라는 거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까 막 지구에 리튬이 고갈됐다라고 하면 리튬은 고갈이면 끝인 거잖아요. 우리가 우주에서 어디서 가져오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있는 걸 갖고서 이제 돌려 쓰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지금 자연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순환의 주기보다 너무 빨리 물질을 소비하고 있어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플라스틱 같은 건데요. 플라스틱은 우리가 석유를 뽑아서 만들잖아요. 그럼 그 석유로부터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는 사실 뭐 몇 달, 뭐 아무리 길어도 1년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다시 만들어진 플라스틱을 다시 석유, 그러니까 탄화수소의 형태로 다시 돌리는 거는 아마 저의 후손 자식의 자식이 되어도 아마 불가능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 그리고 쓸 거면 재활용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단지 무슨 뭐 미세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어떤 순환 사이클을 고려해서도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매년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한 4억 6천만 톤 가량을 생산을 하고 지금 추세면 2050년까지도 계속 증가세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플라스틱 사용량 줄이는 거 플라스틱 조약이라는 거 있다고 하시지 않았었어요? 네, 이제 그게 내년 말쯤에 나올 건데요. 예. 사실 이것도 그 우리 캅에서 화석연료 퇴출이냐 감소냐 이 용어 갖고서 막 엄청 기싸움을 벌인 것처럼 여기서도 네네. 똑같이 이게 이제 뭐 플라스틱을 감축할 거냐 재활용할 거냐 또 이걸 갖고서 엄청나게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캅에서도 네. 그 뭐 캅에서 합의한 거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물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네.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게 해놨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이 플라스틱 조약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뭐 감축이냐 재활용이냐 뭐 어차피 둘 다 좋은 거 아니냐 싶은데 네. 이게 우리가 일상 언어에서 뭐 어쨌든 덜 쓰자는 건데 뭐 둘 다 그게 그거 아니겠어 하고 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러시아나 중동 산유국은 이런 이제 무슨 국제사회에서 가면 플라스틱 재활용하자, 재사용하자 이런 걸 되게 강조해요. 네. 그럼 왜 이 사람 이쪽은 그러느냐?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만약에 플라스틱 사용 자체가 늘어나면 뭐 재활용률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자기들이 계속 석유를 팔 수 있는 파이가 늘어나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뭐 2050년까지 절반으로 줄이자 해버리면 이제 자기들 몫이 계속 아예 줄어드니까 그러네요. 이게 어떤 용어를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네. 아어가 이렇게 다르다르고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다. 좀 밝은 소식은 없습니까? 네, 밝은 소식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생태 쪽인데요. 아마존 파괴 심각하다 이런 얘기 굉장히 요새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한동안. 그런데 이제 룰라 대통령, 브라질의 새 대통령이 올해 1월에 취임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 그 아마존 벌목 면적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11월 초까지 손실된 면적이 브라질 같은 경우 60%가 줄었다고 하고요. 뭐 콜롬비아, 페루 이런 쪽에서도 줄어서 우리 경기도만한 크기의 우림이 파괴되는 걸 막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파괴 자체가 아예 안 일어나면 좋잖아요. 그래서 예. 사실 이제 브라질도 2030년엔 이런 벌채 면적을 제로로 하겠다 이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계속 우리나라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도 사실 2015년 이후에 매년 여의도 25개만한 산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잘해야죠, 우리도. 계속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네. 자, 지구생활백서 사단법인 넥스트 윤지로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